안녕하십니까. 어제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만 1,054명이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기로에 선 K방역, 해법은 없는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코로노믹스 시간에는 거리두기 3단계의 격상이 되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정선미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국 확진자 상황부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078명입니다. 1,000명 아래로 떨어진 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054명, 해외 유입이 24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에서 373명, 그리고 경기에서 320명, 인천에서 64명 등 수도권에서 757명이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세종을 제외한 전역에서 지역 감염이 일어났는데요. 전북에서 75명, 그리고 부산이 41명 등 3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에서 6명이 확진됐고 자가격리 중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 이렇게 45,442명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226명으로 어제보다 21명이 늘었고 사망자는 12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612명이 됐습니다. 일요일에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기록한 이후에 월요일에 700명대 그리고 어제 800명대 오늘 다시 1,000명을 넘겼습니다. 확산세가 잡히질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3차 유행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지난 유행처럼 몇 개의 집단 감염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 일상생활 속에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을 통해서 감염이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요양원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 대규모 집단 감염이 연일 발생 중이고요. 또 보건소, 건설 현장, KTX, 그리고 어제는 스키장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 조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10건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성석교회 관련한 확진자는 170명에 가깝고요. 충남 당진의 나음교회 감염은 복지시설과 서산의 기도원으로 또 이 기도원을 통해서 대전 등 타 지역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는 110명을 넘겼습니다. 또 경기 부천과 부산, 울산, 전북에서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직원과 출소자 그리고 가족과 지인까지 감염이 퍼졌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는 본사가 폐쇄됐는데 13일에 직원 2명이 확진을 받은 이후로 추가 확진자가 연일 나오면서 어제부터 사흘간 문을 닫고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스키장 장비 대여점에서 일한 20대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숙소를 함께 쓴 3명이 잇따라 확진됐고요. 스키 강사 교육생까지 확진이 이어지자 스키장 측은 오늘 문을 닫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네,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군요. 이렇게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사망자도 위중, 중증 환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는 하루 만에 1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군요. 네,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방역대책본부에서 하루 사망자 집계가 10명 이상 연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제 집계가 13명이었는데요. 자세한 사망자 소식은 중대본이 저녁에 발표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2일에 1명, 13일에 8명, 그리고 14일에 4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확진 후 한 달을 넘긴 사람이 13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60대 2명을 제외하고는 11명이 70대 이상이었는데 부산의 70대는 확진 하루 만에 죽음을 맞이했고요. 울산의 80대는 요양병원에서 숨졌는데 사망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안양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20분 만에 숨진 사람이 있었는데 검사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집계된 사망자 12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 이번 달 1일만 해도 100명 미만이었는데 2주 만에 2배가 돼서 200명을 넘겼습니다.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감염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위험군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위중 중증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연이어 확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어제 발표 기준으로 본다면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서울에서 2개, 경기에서 1개, 그리고 인천은 없습니다.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75%가 넘었는데 서울시는 84%입니다. 상황이 좀 급박해지자 서울시는 상급 종합병원 2곳에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3개를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중증 환자들이 치료 후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 기저질환으로 인한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 옮기는 회복기 전담병원을 어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도 어제 270개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으로 바꿨는데 병원 3개 층을 전담 병동으로 전환을 하고 중환자를 치료할 100여 개의 병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병원만의 병상 수급만으로는 중증 환자 발생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별진료소 얘기를 좀 해보죠. 한파에도 줄이 길다고 들었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이제 선제 검사를 시작을 했는데 임시 선별 걸려서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이 선제 검사를 받은 첫날 사람들이 하루에 5,000명 넘게 몰렸는데 서울과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하루 동안 서울에서 2,200명 그리고 경기도에서 3,000명 가까이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13,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는데 줄을 섰다가 검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이제 어제부터 전철역과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선제 검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권 선제 검사 중에서 19명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차례로 총 56개소를 이제 운영하겠다 밝혔는데 검사 수요에 따라서 최대 71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고요. 수도권에서는 150곳이 생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는 인력입니다. 준비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예정보다 운영이 늦어진 곳들도 있고요.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진의 대체 인력이 부족한 곳들도 있습니다. 선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이제 방문을 하실 계획이라면 장소와 운영 시간을 미리 시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1,078명, 역대 최다로 나왔는데요. 국내 발생만 1,000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도 12명이나 늘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1,000명대가 나왔던 게 지금으로부터 한 4일 전인데요. 그때 1,030명이 나왔다가 일요일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주말 요인으로 700명대, 그다음에 800명대, 오늘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1,078명인데 국내에서만 1,052명이 나오게 된 거죠. 역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최고치입니다. 네. 그런데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 목, 금, 토가 주목해서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00명대니까 이거 뭐 약간 숨고르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싶지만 느닷없이 그냥 수요일 날 최고치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나쁘니까 수, 목, 금, 토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토요일 날 향후로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 늘어나면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다가 사망자도 얼마 전에 어제죠. 13명 나왔다가 오늘 12명이 사망자가 나왔는데 네. 실제 국내에서 12명이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연일 지금 최고치 부근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망자 숫자도 문제지만 사망자는 직접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위중증 환자 병실과 병원 의료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망자 문제도 굉장히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점점 상황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 수도 많이 늘었는데 사망자가 나와야 그 침대가 비어서 대기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도 조금 전에 레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수도권에는 위중증 환자를 돌볼 병상이 3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위중증 환자가
며칠 전에 하루에 20명이 나왔고 오늘 21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니까 중환자도 더불어서 많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환자가 급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위중해질 때까지 이송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감염이 되고 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질병의 양태가 절벽같이 나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도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일은 왜 나오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자를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이 이미 입원을 하고 있거나 다른 환자들이 계속 외래 방문을 하고 있는데 감염자들이 그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대규모 확산을 또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선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사망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급사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상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역대 우리가 처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병상 얘기해 주셨으니까 관련해서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중환자 병상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공병원이 한계 상황에 와 있는데 여기에 민간병원이 조금 협조를 해준다면 이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가 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병원이나 아니면은 정부가 관여하는 그런 병원은 비교적 쉽게 병상을 확보하거나 병상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환자를 기본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어디로 이송하면서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 상황이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행정명령을 통해서 징발적 형태로 민간 병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징발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병원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현장 목소리 들으시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력, 감염 재생산 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 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 환자의 비율, 그리고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차단하고 반전시키고 거리두기 2.5단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정부 또한 방역과 의료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일간 1000명 규모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총 1만 병상을 확충하는 계획을 지난 일요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획 발표 후 현재까지 생활치료센터는 891병상, 전담병원은 207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22병상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기존에 가용한 병상을 포함한다면 생활치료센터는 목표 7,000병상 중 3,000병상, 전담병원은 목표 2,700병상 중 600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목표 300병상 중 35병상 수준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생활치료센터의 현재 가동률은 전국과 수도권 모두 51% 수준으로 낮아졌고 전담병원은 전국 65%, 수도권 77%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치료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위한 중환자 치료병상도 확충 계획에 따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전환하여 오늘까지 13개 병원 34개 병상을 지정하였으며 12월 말까지 3개 병원 21개 병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준중환자 병상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5개 병원 59개 병상을 현재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병원 종사자분들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건강보험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선지급 특례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신청기관은 1개월분의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으며 추후 건강보험 급여비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증상 잠복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12월 14일부터 수도권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수도권 총 7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약 19,0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19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진단검사는 44,000명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선별검사소를 확충해 나갈 예정으로 익명으로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여 검사를 무료로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검사에 대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일단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 그리고 정부 당국은 12월 말까지 병상을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그 병상 확보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보니까 그 빅5라고 하죠. 대형 병원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병원들의 협조가 절실한데 그게 잘 되지 않는 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위 빅5는 외래 환자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빅5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빅5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일에 감염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향후의 병원 운영이나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감염 전담 병원이나 또는 감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보니까 오늘 보도에도 나왔던데 메르스 사태 때 그 참여한 병원이 아직까지도 그 비용과 관련해서는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뭐 이래서 이제 좀 나서기 껄끄러운 거 아니냐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 그는 이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정부의 조치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학습의 효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요청하는 거를 했을 때도 지금은 급하니까 정부가 제안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다시 정부가 등을 돌리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언제든지 정부가 제안하는 것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언제나 그런 것이 약속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염병이 내부로 유입될 경우에는 이제 생기는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지만은 받아들인다고 해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의료진의 인력 부족 문제도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전공의 투입을 검토하자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후배들이 이제 의사고시도 못 치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연동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어떤 특정 집단의 이해 또는 유분리를 논하기 전에 국가적인 제한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전공의들이 한 발 물러서서 대승적으로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국민이 사실 최근 정부와 이 학생들 사이에 의사국시를 놓고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국민의 감정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도 좋지가 않습니다. 감정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편 쪽에서 먼저 대승적 결단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정부 또 국민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또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 향후에 이런 매듭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건대는 지금 전공의들께서 한 발 물러서서 오히려 정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현장 투입을 조건으로 전문의 자격 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예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하나는 전공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격 시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퀄리피케이션,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느냐 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시험을 면제해 준다. 이것은 그 자질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지 않고 국민들에게 대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허가증을 준다. 즉 라이센스, 의사 면허증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어딘가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점, 또 전국 국민이라고 하는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향후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런 일들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또는 이런 일들은 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서 감염된지도 모르는 무증상 감염도 심각한데 더 큰 문제는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양원에서 입소자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가 1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한 몇 가지 짚어볼 수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계신 의료진들이나 종사자분들은 퇴근 후에라도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럴 정도로 또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감염 확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데에 대한 것들이 계속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일정한 시간을 두고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경로가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일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될 경우에는 그분들의 생명도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은 중환자 병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 체계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요양원이나 이런 초고위험자들에 대한 감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원론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가 늘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 1, 2주 간격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입장을 취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냥 궁금증이 드는 게 1, 2주 사이에 선제 검사를 한다고 해도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발생하면 이게 또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효과가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을.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검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손 놓고 있을 때보다 2주일에 한 번이니까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제한된 상황을 비교적 쉽게 추적할 수 있다고 하는 더 장점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수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안에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역학조사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아마 요양원이나 이렇게 초고위험 시설 중에서도 상당히 자유로운 이동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퍼진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만, 그 병원 안에서만 지역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2주일이나 일주일에 한번 계속 검사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와 검사 사이에 혹시 감염 확산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기간을 두고 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정부가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인 선제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낙연 여당 대표가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신속 진단 키트 채취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PCR 검사 방식과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 속으로 면봉을 넣어서 검체를 채취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혼자서 셀프로 가능할지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방역 당국은 일단 약간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정은경 청장이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확실한 음성과 양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가 많고 아직까지는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를 임신 진단 키트 예를 들어 볼까요? 임신 진단 키트는 사용하기도 편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 없으면서도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갖고 산부인과에 가서 재검을 해도 그 결과가 그대로 반복 재현이 될 정도로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역당국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검체를 어떻게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없이 적어도 임신 진단 키트 정도의 그런 정확성, 편리성, 간편성, 비전문성이 다 총괄되어서도 될 수 있는 정도면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도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방역 체계에 너무 큰 혼란과 오히려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 장벽을 극복하기 전에 지금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또 방역 당국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3차 대유행이 심각해지는 만큼 방역과 관련된 조치나 대책들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한 창구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컨트롤타워가 정은경 질병청 청장인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인지 아니면 정세균 국무총리인지 헷갈려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 컨트롤타워를 중대본 그리고 방대본, 이게 무게중심을 방대본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어떤 전문성 있는 집단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대본이 아니라 방대본 쪽으로 컨트롤 타워를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우선 법률 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중대본의 수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컨트롤 타워를 맡도록 돼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자, 정은경 청장은 차관도 아니고 차관급이에요. 거기에다가 방대본의 분은 차관급도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는데 이분들이 컨트롤 타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장관에서도 더 높은 부총리를 총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적합한 방법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문제는 이거예요. 중대본 컨트롤 타워를 하고 계신 정세균 총리께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셔야지,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총리인 수장께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시는 형태가 되어야 이것이 적절해지지. 지금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처럼 컨트롤 타워가 이런 것 같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전문가들 하는 얘기와 정말 컨트롤 타워인 총리께서 하는 얘기에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 체계도 그렇게 안 돼 있고 또 통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총리가 하는 것은 맞는데 총리가 결정하는 것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으니까 오히려 총리께서 방역 전문가들을 중용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중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컨트롤 타워를 움직이시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3단계 격상을 두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동참 없이 거리두기 격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안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부 당국의 고민은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단계와 3단계는 내용이 매우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둘 다 전국적 양상일 때 발효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방역 당국의 고민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5단계와 3단계가 다르지 않고 2.5단계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데 마지막 3단계를 갔을 때 내용이 다르지 않으니까 통제가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단 갔는데 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이 되면서 이 방역이 완전 정치 문제화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으로서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방역 당국만의 단계가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어떤 형태의 단계, 그것이 뭔지는 모르죠. 그것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의 3단계의 내용이 아니라 3단계 플러스 알파. 지금의 3단계 조치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3단계 플러스 알파거나 아니면 없는 단계지만 적어도 4단계에 준하는 단계를 가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열어두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새로운 3단계의 조치 또는 4단계의 조치 거기에다가 국민이 수용 가능하면서 국민의 협조를 얻어야 방역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거리두기라는 게 사실 개인의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정책이나 단계들이 아무리 나와도 이 주체인 개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확진자는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개인의 참여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지인 간의 모임, 개인 간의 모임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부 방역 당국만의 단계가 아니라 전 국민이 협조하는 방역이 되려고 하면 첫째 하나는 정부가 끊임없이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신뢰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설득을 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충분해 저걸로는 뭔가 얘기가 돼. 이런 식으로 설득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신뢰를 국민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국민 입장에서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정부의 조치가 어떠냐 저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도 해주셔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 착용. 아마 우리 여기 화면에 그 마스크가 뜰 것 같은데 마스크는 화이자 백신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화이자 백신이 예를 들면 예방률이 95%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거보다 약간 더 다른 개념이 있어요. 예방률이 95%가 된다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감염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거를 감염률이라고 하는데 예방률과 다른 개념입니다. 예방률에서 감염률을 빼면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95% 예방률이다. 그러면 감염률은 5% 정도가 돼요. 5%라고 하면 백신을 맞았는데도 100명 중에서 5명이 감염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스크인 경우에는 확진자와 확진자가 아닌 사람이 두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모임을 할 때 밀접 접촉을 할 때 이것을 한 케이스라고 볼 때 100케이스가 되어도 감염될 확률이 제로에서 한 케이스, 한 명 나옵니다. 근데 이제 벗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 같이 먹거나 같이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거나 하는 행위는 모두 중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만 착용하고 있으면 밀접 접촉을 해도 100케이스, 즉 200명이 만났을 때 한 명 감염자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고 또 경제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냥 벗지 않으시는 게 그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코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네. 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도 이제 신중한데 좀 고심이 깊은 것 같아요. 하루는 성급한 결정은 금물이라고 했다가 또 다음 날은 이 정도면 좀 깊이 검토해 봐야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많이 좀 고민하는 역시 핵심 이유는 방역도 있겠지만은 이제 경제에 대한 타격인데요. 뭐 단적으로 앞서 표에도 봤지만 일단 3단계가 되면 필수 시설 외에는 다 문 닫는다.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있었던 락다운이 펼쳐지게 되는데 2.5단계에서 지금 멈춰 있는 시설이 15만 곳이었단 말입니다. 예. 3단계로 가면 약 44만 곳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군요. 근데 이 44만 예. 곳은 의미가 상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문 닫는 곳에 보면 영화관도 있고요, 예. 대형 마트도 있고요, 백화점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한 곳은 다 문을 닫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상점 체계들, 시설 체계들을 보면 이런 빅샷 왜 이렇게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설령 안 닫는다 하더라도 그런 곳이 문을 닫으면 거의 매출은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여서 44만 곳이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205만 곳 정도는 아예 그냥 초토화가 된다라고 예. 이제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 섹터, 민간 소비 섹터는 거의 무너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좀 그나마 변수는 대형 마트, 백화점,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 매뉴얼상으로는 3단계에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네. 특히 또 미국이나 유럽 대회도 다 닫았고 그런 필수 시설은 뭐냐? 뭐 동네 슈퍼마켓, 예. 또 편의점 이런 작은 마트들인데 지금 이런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이걸 좀 한번 건의를 한 거예요. 3단계로 가더라도 우리는 제외시켜달라. 예, 그 이유가 뭐 자체적인 매출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일종의 밸류체인, 유통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즉 작은 상점은 또 오히려 큰 상점에서 물건을 떼다 가는 그런 역할도 있고 잘 보시면은 농민, 어민, 뭐 중간에 유통상 또 제조업자들이 있는데 만에 하나 편의점에 들어가는 물건이 한 10 정도라면은 뭐 대형마트가 한 100, 200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10만 오픈을 하게 된다면은 아예 이 유통 체인들이 화르르 무너진다. 거기 관련된 종사자들도 다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 연쇄부도가 나고 이게 한 달을 했다고 치고 3주 예. 있다가 바로 재가동되느냐? 네. 그렇지가 않고 또 그 부분은 워밍업을 어떻습니까?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이제 여긴 좀 한 번 더 고려해 달라, 제외해 달라는 걸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단칼에 거절은 안 했거든요. 예. 아마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락다운을 했다가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군요. 그렇죠. 예. 한국은행 보고서를 좀 보면은 만에 하나입니다. 3단계로 가서 3단계로 가면 역시 적어도 한 3주 정도는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딱 그 경제 타격은 어떻게 되느냐? 액수로는 뭐 15조, 20조 이렇게 나오는데 액수는 이제 큰 의미가 없죠.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심리가 일단 아예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뭐 연쇄나 이런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락다운 했을 때 지금 표에 나오는 게 저기 3단계인데요. 일단은 푸른 선이 GDP 아닙니까? 네.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 8%예요. 아, 유럽은 실은 두 자릿수였는데 이제 미국 예. 기준으로 한 겁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특히 우리 GDP 중에 민간 소비 섹터가 예. 거의 마이너스 16% 폭락. 이 민간 소비 부분은요. 인플레가 있어서 아무리 못해도 불경기에도 3, 4% 나오는 거고요. 잘 될 때는 한 20% 정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순중할 수밖에 없는 섹터거든요. 예. 근데 이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글쎄요, 이 내수주라고 할까요? 이 유통 네. 부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올 4분기 또 내년을 시작하는 1분기에도 거의 분기 힘들어질 수 성장률은 있다. 이제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 게 타격이 있더라도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것을 그렇지 않게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두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 몇몇 설문조사를 보고 좀 놀랐던 게 자영업자 분들이 오히려 네. 한 번 더 강하게 하자라는 분들의 의견이 이제 상당수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두 가지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는 이미 2.5를 돌입하면서 매출이라든가 이 순익 실적은 거의 무의미한 단계로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 뭐 이어가는 것이 뭐 임대료 이렇게 따지면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방역을
세게 하고 예.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이 자영업자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냐. 예. 역시 백신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느냐. 지금 영국 또 미국도 백신을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2월, 3월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극복하면 원래 백신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지금은 백신이라는 있으니까. 어쨌든 희망이 예.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백신이 들어오고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의 백신이 이제 기본 축이 돼서 코로나19를 극복하면 새롭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두 가지 시선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3단계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 이어서 홍보가 기가 막혀 스튜디오가 방송됩니다. TBS